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점쟁이와 무당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이 정말 놀라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에 점집을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자신의 과거를 정확히 맞추더니 미래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우연히 무당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해요. 무당은 점쟁이처럼 책을 보거나 사주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구독자의 고민을 정확히 맞추고 해결책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구독자분은 이 두 경험이 너무 달라서 점쟁이와 무당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죠. 사실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점집이나 무당을 찾는 경우가 꽤 있죠. 취업, 결혼, 이사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불안한 마음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쟁이와 무당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점쟁이와 무당의 근본적인 차이점, 무당이 점을 보는 원리, 그리고 한국 무속 문화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무당이 어떻게 우리의 고민을 알아맞히는지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앞으로 점집이나 무당을 찾을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점쟁이와 무당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알아볼게요. 점쟁이는 룰이 있는 체계를 사용합니다. 사주나 주역과 같은 정해진 법칙에 따라 점을 보는 거죠. 책에 있는 정보를 외워서 응용하는 방식으로 점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에 대해 여러 번 물어봐도 비슷한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친구와 함께 사주 카페에 간 적이 있어요. 친구가 자신의 연애운을 물어봤는데 점쟁이가 책을 펼쳐 사주를 확인하더니 올해는 연애운이 좋지 않네요. 내년 봄부터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호기심에 일주일 후 다른 점집에 가서 같은 질문을 했더니 표현은 조금 달랐지만 거의 비슷한 답변이 나왔죠. 이게 바로 점쟁이의 특징입니다. 정해진 룰에 따라 점을 보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반면 무당은 신기로 점을 봅니다. 정해진 룰이 없이 상대방의 에너지를 읽어내는 방식이죠. 진짜 무당은 자신을 비워서 상대방의 에너지와 고민을 반사합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갈 때는 보통 고민을 안고 가는데 그 고민이 에너지 형태로 주변에 흐르게 됩니다. 좋은 무당은 이 에너지를 읽어내어 상대방의 고민을 알아맞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지인 중에 이혼 문제로 고민하다가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무당은 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문을 열자마자 당신 남편 때문에 오셨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무당은 계속해서 지인의 상황을 정확히 맞추었다고 해요. 이건 무당이 지인의 고민 에너지를 읽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당 중에서도 크게 강신무와 세습무로 나뉩니다.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는 무당으로 주로 신라 지역에서 발달했어요. 이들은 문 앞에 대나무를 세워두는 특징이 있으며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주 여행을 갔을 때 우연히 강신무의 집을 본 적이 있어요. 골목길에 들어서자 여러 집 앞에 대나무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 알록달록한 천 조각들이 달려 있었죠.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그곳이 바로 강신무의 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대나무는 신장대라고 해서 신이 내려오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재미있는 건 요즘에는 플라스틱 대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대나무는 비바람을 맞으면 금방 상하니까 실용적인 이유로 플라스틱 대나무를 사용하는 무당도 있다고 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묘한 조화라고 할까요? 웃기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에 적응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세습무는 전라도 지역에서 발달했으며 무가라는 종교 의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상대에게 전달합니다. 이 전통이 발전하여 판소리 문화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는 판소리가 발달했지만 경상도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습니다. 세습무는 가족 내에서 대대로 무당 역할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가 무당이면 딸이 그 역할을 이어받는 식이죠. 이들은 신내림보다는 무가와 의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제가 전라도 지역을 여행할 때
우연히 굿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무당이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정말 판소리와 비슷했어요. 리듬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슬픈 감정을 전달했죠. 그때 새순무의 무가와 판소리의 연관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당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무당이 점을 보는 방식은 거울과 같습니다. 진짜 무당은 자신을 비워서 상대방의 에너지를 반사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만날 때 자신의 고민을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숨기려는 에너지가 더 강하게 발산되기 때문이죠. 한 번은 제 친구가 재미로 무당을 찾아갔는데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면서 무당을 시험해 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무당이 웃으면서 지금 저를 시험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직장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정말 놀랐죠. 무당은 친구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에너지를 오히려 더 강하게 감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무당이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무당은 깨끗한 거울처럼 상대의 에너지를 정확히 반사하지만 가짜 무당은 흐릿한 거울처럼 제대로 반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정확히 보는 것처럼 단정적인 어투로 말하죠. 예를 들어 학문의 세계에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직 논점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가짜 무당은 항상 단정적으로 말하죠. 너 그것 때문에 왔지 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 잘 생각해봐 라며 계속 밀어붙입니다. 무당의 사회적 위치도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팔의 쿠마리가 좋은 예입니다. 쿠마리는 어린 나이에 선발되어 여신으로 추앙받지만 월경이 시작되면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전에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무당도 비슷한 처지에 놓입니다. 사람들은 무당을 통해 신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무당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종종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떠나거나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무병입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집안이 갑자기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을 일반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무속인이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무당은 젊은 시절 평범한 주부였는데 갑자기 이유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점점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무당을 찾아갔더니 당신은 신이 내리려고 하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결국 그분은 무당이 되었고 병은 나았지만 가족과는 멀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이런 무속 신앙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점이나 무속 신앙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맹목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지만 확률이 낮을 뿐입니다. 마치 로또와 같아요. 로또가 사기는 아니지만 당첨될 확률은 매우 낮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리를 알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점쟁이가 사용하는 시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정 시간에 오는 사람은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가정하는 거죠. 만약 이 원리를 안다면 일부러 다른 시간에 방문해서 그 패턴을 깰 수 있습니다. 또한 안 믿으면 효과가 없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작동할 때는 작동합니다. 이건 마치 정부에서 가을에 독감주의보를 내리는 것과 비슷해요. 모든 노인이 독감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원리를 알면 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불교의 의식도 무가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종교 의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축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축원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러야 그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절에 다녔는데 스님이 축원을 할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마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처럼 이름이 불려야 그 공덕이 그 사람에게 간다고 믿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제사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음봉이음부를 하는 것은 그 공덕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났다고 바로 가버리지 말고 적어도 음식 한 점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전통적인 관습들이 요즘에는 많이 잊혀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너무 상식적인 건데 요즘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종종 부처님이 그렇게 했나요? 누가 그렇게 시켰나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허리 굽혀 인사하는 것도 누가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와 전통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고 그 안에는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무속 신앙과 전복 문화는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를 미신으로 완전히 배척하기보다는 문화 현상으로 이해해야 돼. 맹목적 믿음은 경계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알면 오히려 그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쟁이와 무당의 차이점, 무당이 점을 보는 원리, 그리고 한국 무속 문화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쟁이는 정해진 룰에 따라 점을 보고 무당은 신기로 상대방의 에너지를 읽어냅니다. 무당 중에서도 강신무와 세습무로 나뉘며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당이 점을 보는 방식은 거울과 같아서 상대방의 고민 에너지를 반사합니다. 그리고 무당은 사회적으로 이중적인 위치에 있어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면서도 동시에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무속 신앙과 전복 문화는 완전히 거짓은 아니지만 확률이 낮을 뿐이며 그 원리를 알면 오히려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문화 현상으로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점집이나 무당을 찾을 일이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은 결국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점쟁이나 무당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신비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주제를 깊이 이해하면 오히려 우리의 문화를 더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문화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전통굿을 공연으로 재현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역동적인 춤, 그리고 장단감 있는 음악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그때 무속 문화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무속 문화와 전복 문화는 우리 전통의 일부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맹목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속이나 전복에 너무 의존하면 자신의 판단력과 책임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운명이니까 또는 점쟁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라는 식으로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외부에 미루게 될 수도 있죠.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점이나 무속은 참고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도 스스로 책임져야 하죠. 또한 점쟁이나 무당을 찾을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불안과 고민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기꾼들도 있기 때문이죠. 진짜 무당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지만 가짜 무당은 단정적인 어투와 심리적 트릭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취업 문제로 고민하다가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당신은 올해 안에 대기업에 취직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저에게 특별한 기도를 부탁해야 해요. 라며 큰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분은 이상함을 느끼고 거절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진짜 무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에너지를 읽고 조언을 해주되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존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도한 돈을 요구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말투와 태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진짜 무당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과도한 돈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반면 가짜 무당은 항상 단정적으로 말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식으로 협박하거나 고액의 의식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무속 문화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지역의 강신무는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 신내림을 중요시하는 반면 전라도 지역의 세습문은 무가와 의식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지역적 차이는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같은 한국 문화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무속 문화가 다른 문화와 융합하는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세습무의 무가 전통이 판소리로 발전한 것처럼 무속 문화는 다른 예술 형태와 융합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생명력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 의식에서도 무속 문화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시불공과 같은 불교 의식은 무가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며 축원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한국 불교가 무속 문화와 융합하며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화적 융합은 우리 문화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문화와 융합시켜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문화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속 문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당의 사회적 위치입니다. 무당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위치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신성한 물건을 버릴 때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제사에 사용된 천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 버려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천들을 모아 가사를 만드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불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불상을 모셔도 되는지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불상은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상 공간에 두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무당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당을 통해 신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무당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종종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떠나거나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해석은 무당의 몸에 이미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동거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신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될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무병입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집안이 갑자기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을 일반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무속인이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무속 신앙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점이나 무속 신앙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맹목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지만 확률이 낮을 뿐입니다. 마치 로또와 같아요. 로또가 사기는 아니지만 당첨될 확률은 매우 낮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리를 알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점쟁이가 사용하는 시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정 시간에 오는 사람은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가정하는 거죠. 만약 이 원리를 안다면 일부러 다른 시간에 방문해서 그 패턴을 깰 수 있습니다. 또한 안 믿으면 효과가 없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작동할 때는 작동합니다. 이건 마치 정부에서 가을에 독감주의보를 내리는 것과 비슷해요. 모든 노인이 독감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원리를 알면 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속 신앙과 전복 문화는 우리 문화의 일부로 존중할 가치가 있지만 맹목적으로 믿고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결국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는 이유는 대부분 불안과 고민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물론 때로는 외부의 조언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력으로 걸러내고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의 일부인 무속 신앙과 전복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되 맹목적 믿음은 경계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알면 오히려 그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점쟁이와 무당의 차이점, 무당이 점을 보는 원리, 그리고 한국 무속 문화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쟁이는 정해진 룰에 따라 점을 보고 무당은 신기로 상대방의 에너지를 읽어냅니다. 무당 중에서도 강신무와 세습무로 나뉘며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당이 점을 보는 방식은 거울과 같아서 상대방의 고민 에너지를 반사합니다. 그리고 무당은 사회적으로 이중적인 위치에 있어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면서도 동시에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무속 신앙과 전복 문화는 완전히 거짓은 아니지만 확률이 낮을 뿐이며 그 원리를 알면 오히려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문화 현상으로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점집이나 무당을 찾을 일이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은 결국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